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호은 PD님 모시고 또 영화 이야기 심도 있게 해볼 텐데요. 자, 오늘 함께 하신 김PD입니다. 네, 김PD 전 더덕이고요. 호은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너무 추워졌죠. 맞아요. 네, 너무 갑자기. 추워졌어요. 오늘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특히 산 위에 살기 때문에. 맞아. 이게 어제 새벽에는 영하 6도까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눈도 먼저 오죠, 그 동네. 눈은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근데 눈이 와요. 눈이 오고 저번에 그쵸. 첫눈 왔을 때 근데 또 이게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이기 때문에 구청 쪽에서 잘 아주 치우는. 잘 이미 전날부터 밤에 트럭으로 이렇게 그 염화칼슘이라고 하죠. 미리미리 해놓고. 미리미리 해놓으시고 그래가지고 뭐 그런 문제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네네. 그 산의 정경과 네. 뭔가 분위기를 만끽하면서 길은 그렇죠. 편하다. 확실히 이제 단풍이 다 떨어진 그렇게 계절이 벌써. 가장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맞아. 산에 있으니까 아. 뭐 이렇게 이파리 싹 변해가는 것도 잘 네. 보이고 이제는 없더라고요. 이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쓸쓸한 계절. 그런 거 보면서 왠지 작품을 구상하실 것 같아. 그것까지는 아닌가요? 네, 그래도 근데 그래도 이제 뭐 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보면서 실제로 막 여러 가지 글쓰기도 하고 감성이 확 오갈 수 있는 자연이 있네요. 맞습니다. 네. 예술하시는 분들 사셔야 되는 동네네요. 그러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영화의 세계로 가볼까요? 오늘은 이제 또 날씨가 좀 쌀쌀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살면서 뭐 많은 위로들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위로가 필요한 순간들이 있고요. 뭐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정말 역사적 이벤트일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위로를 주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영화를 골라봤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저희가 저도 위로 필요해요. 네. 저희가 정말 유명한 영화인데 아직까지 못 본 게 저는 박하사탕을 아직도 못 봤어요. 그래도 저 철길은 우리가 알잖아요. 알죠. 삼탄역. 저기는 삼탄역은 가봤는데 영화를 못 봤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좀 귀 기울여 듣고 싶습니다. 네. 2000년 영화네요. 맞습니다. 저 영화가 되게 상징적인 이유가 개봉일이 2000년 1월 1일이에요. 우리나라 개봉. 정말요? 물론 그 전에 부산영화제에서 이제 99년도 부산영화제에서 선공개를 하긴 했지만 정식으로 배급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정식 개봉한 거는 2000년 1월 1일이에요. 새로운 세대가 열리면서 개봉했다. 네. 그래서 저 포스터를 보시면 이제 공식 포스터인데 다시 시작하고 싶다 하면서 이제 2000년 1월 1일 저게 이제 딱 포스터에 크게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로 저 영화 내용 자체도 우리 한 남자의 이런 개인에게 집중하면서 한 시대를 이렇게 역사적인 순간들을 관통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되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저 개봉일도 분명히 일부러 저렇게 잡았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2000년이라는 게 되게 큰 숫자잖아요. 사실 새로운 시대로 정말 나아가는 그런 100년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그게 2000년, 1000년 단위로 맞아요. 딱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저 당시에 이제 저 영화를 봤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최근의 이벤트일 수도 있고 몇 년 전에 있었던 아니면 몇십 년 전에 있었던 이벤트일 수도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통과하면서 지나가는 내용의 영화이기 때문에 저런 개봉일을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창동 감독님의 두 번째 작품인데 이제 그 전이 초록물고기였고 사실 이제 초록물고기도 보면은 이제 지나간 과거에 대한 초록물고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뭐 드리자면은 이제 주인공이 이제 군대에서 이제 3년 있다가 나와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이 전부 다 재개발되어 있고 신도시가 들어서 있고 일산으로 나오거든요. 주인공 집이 이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뭐 그거는 우리가 뭐 어디 뭐 군복무를 하다가 지나가 버린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신없이 살아가다가 지나간 시간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놓쳐버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춘 영화라고 저는 되게 느꼈거든요. 초록물고기 자체가 물론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거는 이제 그냥 느와르 갱스터 영화이지만 과타스탄 같은 경우는 그게 좀더가 아니죠. 이제 아예 정말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예, 사실 이제 저기 나오는 이제 저 주인공, 저 인물이 우리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물론 그 역사적인 이벤트들을 이제 한 인물이 다 정말 지나가는 걸로 상징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뭐 A라는 사람은 뭐 그 중에 한 이벤트를 경험했을 수 있는 것이고 B라는 사람은 그 다음 이벤트를 경험했을 수 있는 것이고 맞아요. 그런 내용입니다. 저 영화에 대해서 이제 스토리를 혹시 아시나요? 잘은 몰라요. 아, 잘은 모르시나요? 네. 문소리가 약간 장애. 그거는 이제 갖고 있는 오아시스. 저 영화 다음 영화가 이제 오아시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다 세계관을 헷갈려서. 헷갈리시면, 네, 죄송해요. 근데 캐스팅도 네. 똑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똑같이 서영과 문소리 씨가 나와가지고 헷갈릴 수 있어요. 예. 완전히 다르군요. 예. 네네. 저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저 유명한 저 나 돌아갈래 저 철길 씬 있잖아요. 저게 맞아요. 제일 첫 번째 장면인데요. 그래요? 예. 이게 영화가 이제 시간 여행이에요. 역순으로 진행됩니다. 이벤트를 보면은 과거로부터 이렇게 현재까지가 가는데 가장 영화 맨 처음에 나오는 장면이 가장 시간상으로 보면은 현재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 주인공이 엄청 망가져 있어가지고 정말 저 철길 위에서 나 돌아갈래 하면서 기차에 치이려는 그 순간 그 순간부터 영화가 시작을 해서 역순으로 가장 이제 이 현재라면 뭐 몇 달 전 아니면 뭐 몇 년 전, 몇십 년 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 인물은 이제 뭐 시간 순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진을 좋아하는 사진 동아리 사진을 좋아하는 대학생이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뭔가 좀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문소리 씨하고 뭔가 로맨틱한 그런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군대에 가가지고 이제 5.18 현장에 있게 돼요. 아이고.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트라우마. 이제 사람도 죽이게 되고, 와.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막 그러다가 힘들어하다가 형사가 돼가지고 이제 민간인들을 고문하는 그런 이제 형사가 되었다가 이제 끝나고 이제 사업가가 돼가지고 이제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지만 뭔가 불륜도 저지르고 뭔가 좀 그렇게 좋지만 도덕적이지 못한 삶을 살다가 IMF로 이제 모든 게 날아가고 이제 완전히 뭐 풍비박산이 나고 아내도 거의 완전 따로 살고 그렇게 되다가 이제 마지막에 저렇게 기찻길에 올라서게 되는 그런 캐릭터예요. 시대를 진짜 다 관통하네. 그 당시를. 예, 그게 이제 정말 이렇게 띄엄띄엄 정말 역순으로 가는데 그래서 네. 아까 전에 저 인물이 이번에는 저 과거에는 이런 인물이었구나. 뭐 등장하는 조연들부터 해가지고요.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저 영화를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게 진짜 저 사람이 이제 기차에 치여서 딱 죽을 때의 뭔가 회상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왜냐면 이게 이제 챕터로 나뉘어지는데요. 이 챕터로 나눠지는데 그 중간중간에 인서트로 이제 그 기차가 지나가는 게 나오거든요. 아마 저 영화에 나온 기차겠죠? 근데 철길을 지나가는 기차가 나오는데 모든 게 반대로 갑니다. 새도 반대로 가고 그러니까 시간을 역행하는 거죠. 사람도 뒤로 걷고 카메라를 이렇게 뒤로 영상을 뒤로 돌린 것처럼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의견이 갈리는 게 이제 시간 여행이다. 진짜 이 남자가 시간 여행을 한 것이다. 그 순간.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여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은 이제 뭐 워낙 유명한 영화니까 뭐 결말까지 다 말씀드리자면은 결국 맨 마지막에 이제 똑같이 저 철길 앞에서 그 대학생 이제 동아리들이 모여가지고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 나 어떻게를 부르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고 그때 저 주인공이 이제 사진으로 문소리를 막 예쁘게 찍어준 다음에 이제 철길을 보면서 이제 웃으면서 끝이 나거든요. 근데 그 웃음들 때 이제 뭔가 눈물이 흘러요. 근데 맥락상 보면은 그 눈물이 날 이유가 없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뭔가 과거로 돌아간 그러니까 그때가 뭔가 좋았었는데 이런 소원이 이루어진 거네요. 나 돌아갈래 했는데 돌아갔네요. 예, 그렇죠. 저런 이제 감성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래서 보고 나면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고 심지어 저거를 제가 이제 미국에서 대학교에서도 수업을 했었어요. 저 교수님이 외국인 교수님이 이제 아시안 필름을 다룰 때 코리아 필름에 이제 레퍼런스로 저거를 갖고 오셔 가지고 이제 보여주시더라고요. 정말 인정받는 영화이기도 하네요. 네. 전 한국 영화 중에 저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밤 봐야 되겠다. 네. 오늘 밤? 네. 강추드립니다. 네. 네, 그 다음 영화가 같은 감독 이찬원 감독님의 미량입니다. 이건 봤죠. 예, 이거 이제 전도연, 송강호가 주연이고 60회 칸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수상하셨죠. 네. 저는 어떻게 보셨나요? 한 인간이 너무 억울하고 그러니까 아들 때문에 억울하고 분노하는데 거기서 이제 종교적인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저렇게 잘 표현했지? 네. 사실
종교가 주는 어떤 순기능도 있지만 그 역기능이 그거를 나의 방패 삼아 네. 모든 것을 거기에 다 의탁하고 나는 죄가 없어 이래버리면 사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않고도 면피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영화 안에서 표현된 것이 정말 그 나는 괜찮다고 얘기한 그 죄수가 네. 정말 나쁜 사람인지 네. 아니면 정말 그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역설적이면서도 막 그 사람이 막 정말 인간 이하같이 보이기도 하고 전도연의 삶이 좀 안쓰럽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분노할 일인가 싶기도 하고 되게 많은 감정들을 거기서 느끼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기피님 보셨나요? 네. 어떠셨죠? 처음 볼 때는 이게 뭐지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고 네. 설명을 이걸 다른 데서도 설명 한번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더덕님이 얘기하신 거 종교적인 부분이나 이런 거에 이제 면죄부나 뭐 이런 것도 뭐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고 당연히 전도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참을 수 없는 거죠. 그쵸.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 생각을 했죠. 저거를 어떠한 형태로 그래서 그런 얘기를 어느 분이 하는 걸 들었어요. 죄가 있는데 그거가 무슨 사연이 있기 때문에 했으면 경감을 해주는 걸 왜 하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 다들 사람들이 사연을 갖다 붙이지. 정상 참작.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마찬가지로 내가 회개하면 다 돼라고 하면 그래? 하면서 그거를 정말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옳으냐라고 했을 때 제 생각해봐도 그래요. 그게 사람들은 그런 사례가 있으면 선례가 있으면 그거를 악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연 입장에서는 열받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상 참작을 한다? 신이 있다면 그걸 과연 용서할까?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중세 말렵에 돈이 없어가지고 면죄부 팔았던 것부터 그런 컨셉이 만들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저 영화를 보면서 결과적으로 저 전도연님의 역할이 자기 파괴로 가잖아요. 맞아요. 그 결론이 이제 맞아요. 그 맞아요. 결론이 자기 파괴로 가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맞아요. 크게 미치고 그렇게 돼버리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영화에서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게 이제 한 두세 번 정도로 봤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제 송강호 배우님의 맞아. 역할이었어요. 사실 이 영화에서 가장 빛나는 게 전도연 배우님인데 뭔가 메인은 물론 전도연 송강호라고 나오지만 사실 이제 송강호 배우님은 상대적으로 뒤에 빠져 있는 백그라운드로 있는 느낌이거든요. 배경이죠. 근데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느낀 게 백그라운드인데 그 역할을 너무나도 완벽하게 소화하는 느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영화에서 전도연이 엄청 고통스러워하고 막 정말 힘들어하고 무너지려고 그럴 때 대부분의 장면에서 저 송강호 배우님이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항상 뒤에 있어요. 뭔가 좀 막 괜찮아 이러면서 위로하고 그런 역할을 거의 없습니다. 네. 그냥 있을 뿐. 네. 그냥 있고 그 죄수가 지나갈 때 아들의 그 죽음을 목격하고 네. 경찰서에서 그 죄수를 이렇게 지나갈 때 전도연 저 역할이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숨긴단 말이에요. 송강호님의 리액션도 전도연을 향해서 괜찮아요가 아니고 그 상대방 죄수를 향해서 야 뭘 번호 이러면서 막 던지고 막 욕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위로는 직접적으로 전도연을 위로한다기보다는 그 뒤에서 뭐 일어나는 것들을 소리 케어를 없이 해주는. 계속 지켜보고 지켜주고 있는. 네. 그런데 너무 또 가깝지는 않아요. 맞아. 대표적으로 그 되게 저 영화에서 유명한 장면이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전도연 막 이 앞에 단상을 두드리면서 오는 그 유명한 씬이 있는데 그 씬에서도 보면은 송강호 배우님이 뒤에 한 두세 번째 정도 뒤에 의자에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막 두드리는 전도연을 쳐다본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원래는 이제 바로 뒤에 앉아 있는 시나리오였다고 해요. 시나리오에서는 그 현장에서 송강호 배우님이 이 캐릭터라면은 바로 뒤가 아니고 두세 번 정도 뒤에 있어야 되는 것 같다라고. 그럴 것 같네요. 그렇게 감독한테 의견을 제시해가지고 너가 맞는 것 같다 해가지고 오케이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 훌륭한 대본과 훌륭한 배우가 만나가지고 이런 시너지를 잘 낸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주는 위로가 이걸 위로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되게 애매한 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초반에 전도연 역할의 저 캐릭터가
위로를 받거든요. 교회에서 위로를 받습니다. 처음에 진짜 위로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되게 현실적으로 나오잖아요. 정말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알겠지만 되게 진짜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그런 맞아. 뭐 되게 캐스팅을 또 그렇게 하셔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연기하는 방식하고 똑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무너지잖아요. 그 죄수를 면회를 가가지고 이제 만난 다음부터 이제 막 그래서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하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그냥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집에 와 이제 오랫동안 집을 비우다가 집에 와 돌아와서 이제 머리를 잘라주는데 그때 그 머리 잘라주는 게 이제 송강호 배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 그 마지막이 전 되게 큰 위로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뭔가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위로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대놓고 물론 정말 막 화이팅해 이러면서 응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뭔가 다른 방식의 위로도 가능하구나. 맞아요. 그러네. 그런 느낌 확 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거기서 더 뭉클한 진심이 느껴지기도 하는. 네. 이게 앞영화로 잠깐 가면 거기서의 위로는 무엇으로 잡으셨는지가 지금 제가 완전히 이해를 못했나 봐요. 거기서의 위로는 그 마지막에 그 장면이었어요. 마지막에 그 엔딩 장면. 사진을 사진을 찍어주고 사진을 찍고 눈물을 흘리는. 그게 뭔가 그 마지막에 그 정말 영화가 어둡고 다크하고 끝까지 가다가 유일하게 딱 그 밝은 장면이 그 가장 순수했을 대학 시절로 끝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이 시대에 대한 위로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개인에 대한 위로가 아니라. 맞아. 그 개봉일부터 뭔가 좀 느꼈다면은 영화를 보면 훨씬 더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위로가 사실 위로라는 게 말 그대로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제 생각에 위로라는 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면 정말 그 말씀에 동감을 하는 게 그 시대에 암울했던 거를 누구 하나 이렇다 하고 수면 위로 올려서 얘기하지 못하던 시절에 그거를 한번 이렇게 쭉 훑어서 담담하게 다뤄주기만 해도 그래도 그걸로 충분히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용기 있게 뭐 소소하게 사람들끼리야 얘기할 수 있지만 수면 위로 얘기하는 건 아무도 못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 위로가 됐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 당시에 5.18 같은 경우도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가 몇 개 없었거든요. 독립영화에서 몇 있었지 거의 이렇게 상업영화 중에 이렇게 대놓고 만든 거는 이게 처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박하사탕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그 눈물 한 방울과 그런 것들이 뭔가 그 시대를 관통하는 물론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이미 잊어버렸고 그렇지만 그리고 명령에 따른 것뿐이었고. 최근에 그래서 서울의 봄인가? 그 영화도 약간 봤습니다. 이슈가 보셨어요? 저는 이런 영화다라고 이제 소개만 들었는데 그것도 뭔가 대놓고 얘기 못하던 걸 막 이렇게 수면 위로 올린 그렇죠. 것 같은. 그 영화 심지어 대놓고 마지막에 이제 그 실존 인물들을 사진을 박제해가지고 올리면서 세네. 완전 강렬하게 영화가 강강강강강강입니다. 처음부터까지 보고 나면 진이 빠지는 그래서 영화인데. 배우들을 그렇게 라인업을 할 수밖에 없었구나. 다 센 배우들로. 네.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창남이 저렇게 훌륭한 영화도 많이 만드셨고요. 이제 점점 영화가 깊어지는 느낌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것이 밀양. 박하사탕을 제일 좋아하고 그다음 밀양. 네네. 박하사탕 꼭 봐야겠습니다. 네. 점점 영화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초록물고기부터 시작을 하면은 되게 개인의 어떤 것에 집중을 하는 영화로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그 주제도 그렇고 넓어지는 것 같아요. 다루는 것들이 영화를 많이 안 만드셨거든요. 그러니까요. 저기 사이 이제 오아시스 하나 들어가는데 영화 6편밖에 지금 20-30년 동안 안 만드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우리나라 거의 최고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세계적으로 봐도 저는 대단한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 밀양부터 시작하는 진짜 그 다룬 주제들은 정말 인간의 뭔가 근본에 대해서 맞아요. 질문하게 되는
그래서 시도 정말 보기 힘든 영화죠. 보기 힘든 영화를 많이 만드시는 시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시 전혀. 지금 처음 정말요? 저런 영화가 있었구나. 네. 처음 봤어요 지금. 시는 이제 전년도에 해당 연도에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받고 그 최근에 돌아가셨죠? 윤정희 배우님이요. 맞아요. 성함이 피아니스트 백건우인가 피아니스트 맞아요. 와이프 분. 네, 그분이 주연을 하셔가지고 이제 만든 영화인데 저 영화도 이제 상당히 센 주제를 다룬 영화입니다.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할머니가 이제 시 수업을 다니는 시상을 떠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그 수업의 마지막이 이제 시로 이제 시상을 떠올려가지고 주제를 잡고 시를 적는 게 주제인데 그런 걸 열심히 막 시를 막 쓰려고 하는 와중에 자기 손자가 어떤 사건의 가해자가 됩니다. 네, 그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해가지고 자살하게 한 사건의 가해자가 돼요. 자기 손자가. 그러면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정말 무서운 영화고요. 그러니까 정말 거의 다큐멘터리 느낌일 정도로 촬영이나 이런 것들. 사건은 전혀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건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이제 그냥 그 주변 일들을 보여주는데 네네. 정말 우리 주변에 있을 법한 그런 사람들과 그런 상황들과 정말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정말 차갑고 무서울 정도로 표현을 하지.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그러니까 사회 현상을 보여주는데 그걸 사람들 심리를 갖고서 접근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네요. 전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어떤 뚜렷한 가해자를 만들어가지고 물론 뭐 어떤 영화든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지만 정말 그걸 표현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네. 뭐 사건을 되게 자극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진짜 가해자를 완전히 막 정말 악한 사람이지만 정말 막 악마처럼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정말 무섭게도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처럼 모습을 하면서 그 것만을 가지고 오히려 그리고 그걸 다룬 그 심리들 우리 주변에 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걸 계속 던지는 스타일이네요. 거기서 하는 얘기가 네 안에도 그 악함이 있을 수 있어 라는 얘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감독님의 역할이 정말 참 다양할 것 같은데 우리한테 던져준 어떤 시사점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분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저 영화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안 보셨을 거예요, 아마. 전 처음 들었어요, 네, 이거 자체를. 지술 끝나지 않은 세월 2라는 작품인데, 저기 이제 제주 4.3 사건을 다룬 거의 첫 번째 작품이고요. 네, 그리고 네네. 이제, 저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흑백 영화고, 그리고 한국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한글 자막이 나옵니다. 왜냐면 모든 영화가 제주도 방언이거든요. 그래야겠네요. 외국어죠, 외국어. 네, 그렇죠. 한글 자막이 나오는 영화고, 저는 저해 봤던 영화 중에 제일 좋았던 영화이고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잘 만든 영화고요. 네, 영화 자체가 제사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제사로 이루어져 그런 사건의 어떤 장면들을 파편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챕터가 제사의 이런 과정, 절차로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물론 그 제사 장면이 나오진 않지만 그 영화를 보고 나면 정말 뭔가 의식을 치룬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되게 영적인 작품인데요. 영혼을 위로한 그들의 영혼을 위로한 그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저 때를 사셨던 분들이 생선을 안 드신다고. 맞아요. 네, 그 얘기를 듣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광주에서도 거의 같은 날 장례식이 몰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여기도 비슷한 네. 너무 먼 얘기라서 전 느낌이 별로 없다가 사람들한테 이제 얘기를 좀 듣다가 그렇구나라는 걸 안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 때 이제 그 이름이 송곳바위 마을이요. 마을이 있는데 거기 아직까지 비어 있어요. 그때 초토화가 돼가지고 아직까지 그 마을은 빈 폐허 마을이고요. 그리고 제주도 방언이 많이 사라진 게 제주도 사람이라는 걸 숨기려고. 제주도 섬 자체가 그렇게 낙인이 찍혔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후 몇 년간 가장 해병대 재원을 많이 하고 제주도에서 그 오명을 씻어내기 위한. 그래서 슬픈 일이죠, 진짜. 너무 슬픈 일이고. 맞아요. 이제 저 영화 감독 같은 경우 이제 감독분들 넘어가시면 이제 오멸 감독님이신데요. 네. 이분이신데 저분이 그 데뷔작이죠. 어이그 저기 거 그러니까
제주도 분이세요. 그리고 모든 영화가 제주도가 관련이 있어요. 네, 찍은 모든 영화가 제주도 관련이 있고 제주도에서 찍으셨고 네. 실제로 상당히 저런 제주도 관련된 해녀분들이라든지 어떤 저 역사적인 것이라든지 제주도의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되게 관심이 많으시고 실제로 그런 주제들만 가지고 영화를 만드시는 네, 감독님이시고 제주도가 지금은 하도 관광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렇지 네. 조선시대 때도 진짜 먹고 살기 힘들었고 네. 그랬다는 역사를 들으면서 아 지금의 제주도를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 거기로 유배 보낸다는 거는 정말 굉장히 맞아요. 큰 죄인 네. 맞아요. 거잖아요. 그리고 제주도에서 무츠로 나오면 거기서도 차별이 있었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었거든요. 네. 유배 얘기를 하시니까 잠깐 생각이 난 건데 네. 유배지 하면은 저희가 그냥 가가지고 선비가 그냥 시골에서 그냥 지내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뭐 천리길을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그 루트를 정해줬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 뭐 서울에서 한양에서 부산까지 어디로 간다, 남해까지 간다 하면은 직선으로 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미터를 채우려고 이렇게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가야 되는. 그래서 그걸 지나갈 때마다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대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의 걸어가야 됐대요. 그치. 네, 거의 걸어가야 됐대. 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물론 이렇게 말을 하인들을 타거나 했겠지만 대부분의 왜냐면 보통 유배까지 갈 정도면 다 뺏기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유배지가 다 많이 죽기도 하고 중간에 왜냐면 또 그 당시에 뭐 길이 얼마나 잘 돼 있었겠습니까? 한국 조선 시대 때 진짜 뭐 산길이고 뭐 들짐승이 호랑이도 있었을 거고 뭐 좀 강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진짜로 예, 목숨을 걸고 유배지 가는 것 자체도 목숨을 걸고 갔어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에 유배를 갔다는 거는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그런 거였고 그리고 실제로 저 감독님이 만드신 영화들을 보면은 되게 제주도 사람들의 이런 심리라든지 그런 육지를 생각하는 그런 내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느낌이 잘 드러나고요. 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또 저 눈꺼풀이랑 파밀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호를 다룬 영화인데 실제로 이제 이런 이슈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감독님이세요. 그러네요. 네. 참 저런 감독분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는 감정을 그냥 폭발시키면서 그런 말도 하고 이러는 데 비해서 이런 분들은 저거를 정말 말씀한 지금 오늘 주제처럼 위로가 되게 이렇게 가져간다는 게 대단한 내공이다. 네. 그냥 솔직히 말해서 날 것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자극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면 좀 과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위로가 되는 무언가를 가지고 간다는 거는 이거는 보통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똑같은 걸 봐도 그랬을 때 훨씬 더 울림이 있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뭐 저 눈꺼풀이나 파밀 같은 경우도 그 남겨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파밀은 남겨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저 눈꺼풀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가상의 섬에 그게 이제 이승과 저승 사이에 있는 섬에서 벌어지는 단편 영화. 단편은 아니죠, 저 영화. 단편은 아닌데 이제 그 영화인데 되게 영적이에요. 영화가 영적인 영화입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영적인 영화입니다. 네, 지술부터 해서. 다 이분이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네요. 맞습니다. 사진도 그렇게 찍으셨어. 예, 되게 무시무시한 카리스마가 있으신 후원. 저는 이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고 정말 이렇게 영화를 만들 수도 있구나. 그 이준익 감독 뭐 워낙 좋은 영화 많이 만드셨죠. 왕의 남자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너무 좋은 영화 많이 만드셨는데 저분이 이제 그 평양성이라는 영화를 만드시고 그게 망했어요. 그 영화가 안 돼가지고. 맞아요. 네, 근데 안타까워. 이제 그 전에도 영화가 안 돼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이 감독이 무너지나 막 이런 평을 막 듣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감독이 평양성을 만들 때 이 영화가 실패하면 나는 감독을 은퇴하겠다. 근데 안 해가지고 이제 은퇴 선언을 하셨거든요. 아이고. 그리고 몇 년 뒤에 이제 나온 영화예요. 복귀작으로 만든 영화인데 사실 되게 자극적인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소재잖아요. 저 영화가 그 조두순 사건을 다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끔찍한 사건이고 온 국민이 분노했던 사건이고 저 주제를 다룬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조심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아 이렇게 영화를 정말 훌륭하게 정말 상처받는 정말 저 영화야말로 사실 이 오늘 주제와 가장 어떻게 보면 1차원적으로 직관적으로 가장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너무나도 훌륭한 영화입니다. 정말 저 영화에서 이제 물론 그 사건이 나오지만 묘사가 되진 않지만 어떤 저 사건이 이제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가족들이 당연히 힘들어하고 정말 저 영화 안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들이 많잖아요. 뭐 사법 시스템에 대한 문제 제기일 수도 있고요. 그것들을 전부 언론에 대한 자극적인 기사만 내보내는 언론에 대한 문제 제기일 수도 있고요. 피해자에 대한 위로일 수도 있고 가해자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고 그것들 전부 다 아우르면서 다루면서 너무나도 효과적으로 딱 마지막에 울림을 주는 영화예요. 또 너무 감동받았던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저 영화관에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우셨고 일단은 저 아역 배우 저 배우 아역 배우 분 얘기부터 하자면은 엄청나게 사실 힘든 역할이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감독님이 엄청 배려를 하신 게 영화를 시간 순서대로 찍었대요. 최대한 그 감정선을 유지하면서 하지만 상담사도 옆에 배치하면서 혹시나 마음이 다칠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정말로 최대한 이 영화를 이렇게 정말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든 그런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영화 속에 느껴지는 게 뭐 한 장면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실제 이제 퇴원을 해가지고 아이가 퇴원을 해가지고 학교로 돌아가는데 아이들이 알지 않습니까? 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근데 또 정확하게 알기에는 또 어리잖아요. 맞아요. 엄청. 아이가 이제 여기 이런 패드를 차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배변 패드를 차고 다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재질이다 보니까 걸을 때마다 그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이제 친한 친구가 이제 물어봐요. 야, 너 왜 이렇게 소리가 나냐? 걷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하니까 여기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가지고 그 아이한테 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사탕꾸러미를 안에 부모님이 넣어준 거예요. 예. 이렇게 사탕을 꺼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그 영화의 어떤 부분들이 정말로 되게 좀 어떤 인간의 어떤 따뜻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런 저 주인공 가족들을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 정말 막 최대한 도와주려고 그러고 같이 분노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잘 느껴지는 영화 전반적으로 너무 좋은 영화였어요. 설경구 배우는 지금 보니까 이런 조금 힘든 배역을 힘든 역할을 정말 많이 해서 기득권층이 정말 안 좋아할 것 같아요. 실제로 저 영화 다음에 나온 저 영화 다음은 아니죠. 근데 몇 년 뒤에 나온 그 설경구랑 전도연 배우가 나왔던 영화가 있는데 그 생일이라는 영화예요. 그것도 이제 세월호를 다루는 영화거든요. 근데 그거 뭐냐면은 보셨어요. 네. 그 생일 잔치를 해주는. 네네. 상당히 저런 어떤 아픈 곳을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그런 영화를 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역할을 기꺼이 계속 선택하는 것도 용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생각해봤어요. 제가 이런 영화를 어디서 봤지라고 생각했더니 집에서 본 적은 없고 다 비행기 안에서 본 거예요. 이런 영화들이 의외로 비행기 안에 많이 장착돼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최근에 그런 비슷한 느낌의 또 이상민인가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의 순양 이성민 네, 이성민 배우가 나오는 그 비슷한 느낌의 영화를 본 적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죠? 그분이 군인 출신이었는데 훈장도 받고 했었는데 일제시대를 배경으로 했구나. 일제시대 때 뭐 이런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어디에 파병을 갔다 왔나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자기가 처단해야 될 사람들 명단을 가지고 한 명씩 죽이다가 마지막 명단이 본인이었어요. 나도 죄인이야. 라는 형태로 흘러가는데 처음에는 뭔가 했어요. TGI 프라이데이에서 막 그 생일 축하해 주는 거 있죠. 그것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뭐지? 하면서 끝까지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 뭐지? 하면서 봤던 비행기 안에서. 이번에 서울의 봄에서도 이성민 배우가 나옵니다. 진짜 다 나오셨구나. 그 영화도 좀 궁금합니다. 굉장히 궁금하네요. 뭐 관광이라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정말로. 그래서 저 감독님 저 편집을 보면은 정말로
저는 황산벌을 정말 좋아합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네. 최고야 최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정말 영화 코미디로 시작해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어둡게 끝나잖아요. 그 리듬과 그걸 어둡다고 얘기하나요? 저는 그 마지막도 약간의 블랙 코미디를 느꼈어요. 뭐 좀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저 왕의 남자 뭐 워낙 훌륭한 작품이죠. 네. 라디오 스타. 라디오 스타도 좋았고. 그러니까 사도도 정말 되게 사람이 따뜻한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러네요. 사람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그냥 역사적인 배우 딱 그것만 다루는 게 맞아요. 아니고 그 안에서 뭔가 일어나는 맞아. 사람 간의 어떤 심리라든지 트러블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다루시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표현성도 괜찮았어요. 네. 황산벌이 워낙에 빛났었기 때문에 맞아요. 상대적인 거지. 평소 저는 엄청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맞아요. 네. 저도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황산벌이 너무 셌어. 그쵸. 사실 이게 원래 후속편이 잘 나오기가 맞아요.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그쵸. 네. 미소가 참 아름다우시네요. 네. 와, 오늘 영화들 다 주옥 같은 걸 그러니까. 엄선해 오셨네요. 아, 진짜 울림이 있다는 게 얘기를 하면서도 느껴지는 정도니까. 맞아요. 어떻게 이런 영화만 모아오실 수 있는 이런 재주를. 그러니까요. 꼭 강추 드립니다. 네. 안 보신 영화들이 두시다면 네. 한번 보시기를 네. 강추 드릴게요. 진짜 PD님은 나중에 저희 능력살롱 만들면 네. 시네마 나잇 같은 거 만들어서 영화 읽어주는 시간. 같이 네. 보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영화에 대한 뒷얘기도 좀 해주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네, 오늘 시간 이렇게 또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볼 영화들이 생겼다는 기쁨이 네, 있네요.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